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자유롭다. 육아는 즐거운 놀이. 헤어 인디언은 일과 놀이와 휴식을 구별합니다. 일은 무수나 카리보, 토끼를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뗄나무를 줍거나 무드질을 하는 활동입니다. 놀이는 같은 야영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천막 안에 모여 잡담을 하거나 우지라는 헤어 인디언식 내기를 하거나 포커를 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일과 놀이 사이사이에 그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사냥을 나선 무리의 맨 앞사람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길은 숲을 속의 난 외길이기 때문에 다들 한 줄로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멈추면 뒷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뒷사람은 이봐 왜 그래? 라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초든 5분이든 앞사람이 길을 걸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잠깐 멈춰 휴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수호령과 교실합니다. 그리고 수호령의 목소리, 곧 자기네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신성한 순간이며 누군가 마음의 정숙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것도 휴식입니다. 함께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쉬는 일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사정에 맞게 휴식을 취합니다. 헤어 인디언은 일과 놀이, 휴식 중에서 휴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헤어 인디언에게 육아는 일과 놀이의 휴식 중 어떤 영역에 속할까요? 뜻밖의 놀이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일과 놀이를 살아가는 데 똑같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 인디언에게는 반쯤 놀이 삼아 뭔가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지만 즐거움도 있다고 하거나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이가 내 품을 떠나니 너무 허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아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육아는 큰 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아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헤어 인디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어 인디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로 즐겁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더 이상 자기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남의 아이를 입양해 키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든 입양한 아이든 크게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육자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헤어 인디언의 양육 태도가 육아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어 인디언은 남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할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기조차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더구나 아이의 운명이나 장래는 아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어 인디언은 한 아이 한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며 키우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육아를 담당할 뿐 아니라 대여섯 살 된 아이들도 젖먹이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놀아주는 일에도 능숙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도 잘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와 놀아준다거나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 덕분에 내가 즐겁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이 하나이를 유심히 관찰하며 아이를 잘 알게 되어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남다른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농담을 합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직 15살이 안 된 아이들은 뭔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기 때문이지요. 헤어 인디언은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해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헤어 인디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전의 헤어 인디언 사회에서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한창 자랄 나이인 10대 아이들도 곧잘 죽었습니다. 아이에게 자기 인생을 건 부모라면 연급 후 아이를 잃은 경우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육아는 즐거움이란 사고방식을 키우던 아이를 잃는 슬픔은 조금은 늘어뜨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이를 모두 일찍 잃었다고 해도 언제든 입양할 수 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적어보니 헤어 인디언은 아이들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스럽네요. 하지만 헤어 인디언은 아이를 어른과 대등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아이들에게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헤어 인디언의 이런 육아 태도를 표면적으로만 바라본 몇몇 여행객이나 상인들은 헤어 인디언은 아이들의 응성을 받아준다, 예절 교육을 하지 않는 천박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부모가 되는 결정,
어느 날 찻집에서 미국인 여성 심리학자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 친구 중에 자연과학 계통의 연구를 하는 여성학자가 있어요. 그 친구는 평생 아기를 낳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겠대요. 남편과도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더군요. 그게 10년 전인데 이번에 만나보니 그 친구의 연구가 꽤 진전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나의 일본인 친구 가운데 전문직 부부들에게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가 된 친구들 가운데도 우린 부모가 될 생각은 없어.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나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으며 왜 그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내 주변에도 특히 결혼한 직장 여성들 중에 당분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중이지요.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친구인 일본인 친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연구생활에 전념하겠다는 결심은 평생을 건 대단한 결심이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단박에 깔끔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인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을 너무 꺼리낌없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네, 미국인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미국인이 평생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땅장과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가 두려워서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한정하며 말한 게 아니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독교 전통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찻집을 나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올랐습니다. 심리학자 요다 아키라가 쓴 외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식은 한 명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데 그 외동이가 어떤 약점을 떠안는가 하는 점과 부득이하게 외동이를 두던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아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지 않다며 아예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 한 아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성실한 양육 자세다라고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 해도 부모한테는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도 외동이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도 불쾌감을 억누르고 외동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장을 집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 아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성실한 양육 자세다라는 문장을 다시금 곱씹어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내 친구 중에 분명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에 대한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성실함은 문제 바뀝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에 대해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초자연에 대한 성실함과 또 통하고 인간의 도리에도 맞다고까지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이 문장을 읽으면 일본인과는 달리 선뜻 공감이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이에 대한 성실함과 신에 대한 성실함은 별개이며 신에 대한 성실함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나누었던 대화를 유추해보면 미국인은 아이를 외동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며 인간으로서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부모가 되지 않겠다거나 당분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할 수 있게 된 건 피임이 보급되고 의술이 발달한 최근의 일입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한국 사람처럼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이 짧은 시간 안에 우려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랜 시간 신학적 논쟁을 거친 끝에 교회가 그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에 제동을 거는 일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오로지 알라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헤어 인디언을 만나던 시기에는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이나 의술이 그들 사회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카톨릭 교단에서 헤어 인디언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입양하고 보내는 헤어 인디언 사회의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이나 우슬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모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물로 만드는 장난감 6살에 도끼를 능숙하게 다루는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7살 정도 되면 칼이나 송곳 같은 도구들로 나무 조각을 깎아서 장난감을 만들며 놉니다. 여자아이는 6살부터 큰 바늘로 천을 이어붙이고 7살 여자아이들은 짜투리 천을 재단해서 인형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듭니다. 헤어 인디언 아기들은 토끼 넓적다리뼈나 무스 발가락뼈를 빨고 자작나무 껍질에 동물 가죽을 덧대고 그 속에 나무 열매나 돌멩이를 넣어 만든 딸랑이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봄이면 나무니 겨울이면 눈이 장난감이 되지요. 조금 더 잘하면 남자 어른이 자작나무 껍질로 카드 모형을 만들어주거나 소형 활과 소형 썰매 등을 만들어줍니다. 여자 어른은 인형이나 작은 물건을 넣는 가죽 주머니나 천막 모형 등을 만들어줍니다. 7, 8살 된 아이들은 직접 생활 도구에 모형을 만들고 때로는 자기가 만든 덫으로 토끼를 잡기도 합니다. 같은 북극권에 사는 에스키모는 가면이나 돌조각 등을 훌륭한 미술품을 만들고 작품을 감상하지만 헤어 인디언 문화에는 부족 미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예술품을 만드는 전통이 없습니다. 사흘에서 2, 3주 간격으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 데다 식량을 구하는 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헤어 인디언이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미적 감각을 하나의 나뭇가지에 올가매는 50개 정도 칭칭 감는 방법, 그물을 만들기 위해 실패의 실을 감는 방법 등에서 나타납니다. 감겨진 실의 무늬는 입체감이 돋보입니다. 또 크기는 손수 만든 카누의 생김새에서 작게는 그물 엮는 바늘을 깎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잘 만든 것과 못 만든 것의 구별이 엄격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면 주위 사람들 모두 비평가가 되어 농당 섞인 흑평을 하거나 놀림조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직접 대놓고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애들러 마음을 드러냅니다. 대여섯 살 된 아이들도 뭐든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른들이나 주위 아이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야영지 근처에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나 쪼개놓은 장작을 갖고 입술을 삐죽이며 뭔가를 깎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합니다. 실패하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재료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됩니다. 실패작이 된 나무 조각이나 깎고 남은 지스러기를 모아 천막 안 땔감을 모아두는 곳으로 옮겨다 놓으면 되니 그것으로 하나의 역할을 한 셈이기도 합니다. 하렵수 잎을 도루루 말면 피리가 됩니다. 가뭄 비나무의 나무지는 껌이 되거나 접착제가 되지요. 내가 어릴 때 잡지에서 풀필이나 나뭇잎에 옥수수 껍질 인형 등을 소개한 기사를 보고 주변이나 자연에 장난감이 될 만한 것이 많고 내 손으로 장난감을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도시에서 자라는 쓸쓸함을 느끼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헤어 인디언과 지내면서 아이들이 만든 장난감과 도구를 다루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새삼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을 품었지요. 장난감 활과 화살, 장난감 카누는 비록 장난감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날아가고 물에 뜹니다. 깎은 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남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질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몇 번이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치를 그리고 진짜를 만드는 사치를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 인디언 아이들에게 세계에도 공장에서 만든 헝겊 인형, 장난감 등 돈을 주고 산 물건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재미있게도 장난감을 구경하러 온 남자 어른들이 그 아이네 천막에 모여 사자나 코끼리 등 헤어 인디언이 사는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자는 쓰라손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 개는 뒷다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자동차에 치였나? 아니야, 병에 걸려서 그럴 거야. 등 장난감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의 생김새를 두고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많은 말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른들 사이에서 제자거리던 장난감의 주인 아이는 어느새 침낭에 들어가 새근새근 자고 있고요. 헤어 인디언 사회에는 일이든 놀이든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는 사람뿐 아니라 어린 것이 건방지기라고 말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남자는 무술을 제대로 쏘아 마치고 여자는 무드질이 능숙해지지만 인격적으로는 어른이든 아이든 저마다 독립적이고 대등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긍심을 갖고 카누 모양을 만들고 무스 가족을 이어붙이는 일을 합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저자가 아들에 대한 일화를 전하는 부분에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고원지대의 개척지에서 살던 6살 노보르는 작은 칼, 손도끼, 톱, 송곳 등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대나무 잠지르나 팽이 등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개척지 생활을 하다 보니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보채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던 요요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노부부가 요요를 사달라고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내년 학교에 들어갈 때 사주겠다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눈만 깜빡깜빡하며 말없이 듣고 있던 아이는 가만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흐릿한 전구불빛 아래 모인 가족은 고달픈 개척지 생활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기쁨의 한성을 지르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요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브르는 요요 만들기에 딱 적당한 소나무에 오래된 상처에 나무 껍질이 달라붙어 나무줄기를 감싼 형태를 띤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줄기와 껍질이 달라붙어 좁아진 부분에 깊은 홈을 파서 요요의 실을 감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비저브 오두막 문을 열어젖히고 보름달이 푸른빛을 띠며 환히 빛나는 밖으로 뛰어나간 아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힘차게 튕기자
동그란 형체가 윙윙하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비한 요술이라기보다 온 정성을 기울인 엄숙한 춤이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헤어 인디언 아이들의 모습과 노보리의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겹쳐져 깊고 격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독한 자연환경사의 육아. 헤어 인디언이 살고 있는 캐나다 북부 지역은 해마다 평균 9월에 첫서리가 내리고 9월 중순에 첫눈이 옵니다.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기온이 영하 20도 위로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추운 1월과 2월에는 영하 35도에서 45도의 나날이 이어지며 최저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찬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추위의 혹독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 인디언은 이런 추위의 천막에서 야영 생활을 합니다. 머물던 야영지 주위의 동물이나 물고기 땔감을 어느 정도 소비하고 나면 다른 야영지를 찾아 걸어가거나 개썰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아기는 태어나고 자랍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약한 아기는 추위나 이동으로 인한 힘겨움을 견디지 못해 금방 죽고 강한 아이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헤어 인디언 교역소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예전에 비해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산모나 목숨을 잃는 젖먹이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양지 선명의사가 아닌 난방이 되는 구호소에서 출산하고 산후 이틀이나 일주일까지는 산모와 아기의 구호소에 입원해 있다 보니 신생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어머니에게는 영양제를 지급하고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는 분유를 배급합니다. 하지만 헤어 인디언은 여전히 영양이나 위생 상태, 의료 조건이 몹시 열악합니다. 더구나 간단한 의료 조치나 영양제 분유만을 제공받을 뿐 북극 지역의 매서운 추위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어 인디언은 여전히 가혹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산모가 야영지에서 출산을 하여 간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함께 있는 여자 어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드물게는 이동하는 도중에 출산이 시작되어 오직 남편과 아이들에게 출산을 맡겨지기도 합니다. 난산인 경우 가족의 부탁을 받아 주술사가 주문을 외고 그 옆에서는 친척들이 카톨릭 목줄을 굴리며 무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주문과 기도는 구호소에서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는 임산부에게 산후 일주일은 쉬라고 하지만 야영지에서 출산한 여성은 대개 그 다음 날부터 나무를 베거나 물을 기는 육체 노동을 시작합니다. 모이가 잘 나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묽은 생선수프를 마시고 생후 3개월쯤 된 아이에게는 곱게 으깬 토끼내를 먹입니다. 기저귀는 여름철이면 지천에 널린 이끼를 말려두었다가 압축해서 갖고 다니며 씁니다. 다 쓴 뒤에는 그냥 버립니다. 겨울철에 기저귀용 이끼가 동이 나면 온 땅을 일고 이끼를 캐고 난로 옆에서 녹인 다음 말려서 씁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청기저귀를 10장 정도 갖고 있어야 이끼와 번갈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생후 6개월쯤부터 배변 훈련을 시키는데 생후 2개월부터 시키기도 합니다. 헤어 인디언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고 열흘에 한 번 몸을 닦아내지만 젖먹이는 하루나 이틀 걸러 한 번씩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줍니다. 밤에 천막에서 아기를 재울 때 어머니는 아기를 자기 침낭 안에 넣어 체온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겨울철에 낮잠을 재울 때는 침낭을 두 겹으로 포개 그 안에 재웁니다. 갓난아기나 5살이 안 된 어린아이를 천막 밖으로 데려가 나갈 때는 특히 머리가 얼지 않도록 털가죽을 두툼하게 둘러줍니다. 또 손발이 얼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강인하게 자랍니다. 헤어 인디언 어른들은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조심스레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즐겁게 아이들과 살아갑니다. 자연과 사귀기. 5월 말 일본 고치현 무로토 지방에는 거의 날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비가 그친 사이에 내리쬐는 햇빛은 도시의 하루치 일조량과 맞먹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잠깐 날이 개자 나는 4살 된 아들과 숲길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포장도로를 벗어나 숲속 좁은 길로 들어서자 초록잎의 향기가 숨막힐 때 훅 덮칩니다. 땅은 젖어 있었지만 웅덩이도 없고 질퍽하지도 않습니다. 이파리에 맺힌 물방울도 거의 말라 있었지요. 이 정도면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겠어. 어디로 가볼까? 하고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거 치워줘. 아들은 좁은 길을 가운데로 가로지르며 뻗어있는 덩굴손 줄기 앞에서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네 하고 내가 성큼 넘어갔습니다. 이파리 불쌍해. 괜찮아, 이파리는 아주 강하니까. 자, 성큼 넘어와봐. 아들은 한껏 무릎을 들고 거의 뛰다시피 덩굴손 줄기를 넘어오더니 방금 뒤돌아서 허리를 숙이고 이파리야 미안해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나에게 묘한 초조감이 몰려왔습니다. 왠지 흐뭇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세 걸음 걸을 때마다 덩굴손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던 떡하니 길을 막았습니다. 2번, 3번 조심조심 덩굴을 넘어가
뒤 미안해를 되풀이하던 아들은 네 번째에 그만 이파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진이겨진 초록 이파리를 보고 정말로 자기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돌아 엄마 돌아가자 하며 좌우를 둘러보다 아들은 온통 덩굴손 천지인 걸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아줘 하고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와 1시간 정도 수풀이 우거진 숲길을 마치 정글을 헤쳐나가듯 걸어볼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었던 나는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산책은 거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m쯤을 되짚어 포장도로로 나가기는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가능한 빨리 숲길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문득 거미줄이 손이 닿았습니다. 앞쪽을 보니 길 위에도 옆에도 온통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와, 거미줄이다. 거미가 있어. 나는 아들 눈높이에 있는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아이는 거미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꿀벌 마야의 모험에 나오잖아. 아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꿀벌 마야의 모험에서 거미를 처음 보고 난 뒤 거미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꿀벌 마야의 모험은 그의 3월의 종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거미 인간의 거미 하고 요즘 아들이 새롭게 흥미를 보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인공으로 바꿔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아 거미 하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거미 어머 여기도 거미줄이 있네. 거미는 어디 있을까? 아들은 있어 엄마 여기야 거미 하고 말하며 거미줄 한쪽 끄트머리를 움직였습니다. 그 뒤로는 연거푸 거미줄을 발견하고 거미 없어 놀러 나갔나 라거나 있다 하면서 조금 전 덩굴손 사건은 까맣게 잊은 듯 두 걸음 네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잠자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매미소리를 듣기도 하는 사이에 30분 정도 지났지요. 어느덧 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걸은 거리는 100m가 될까 말까 하였습니다. 포장도로로 나오자 아들은 물 만나 물고기 전 신이 나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빨리 와 하며 앞에서 나를 부릅니다. 우리는 도쿄 시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마주한 빌딩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숲이나 덤불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비교적 대담하게 덤불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지난 5월 연휴에도 덤불 속을 기운차게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처럼 주춤거리거나 내가 거미줄로 흥미를 끌어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과 사귀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자연과 사귀기를 시작한 걸까요? 올봄에 아들이 집에서 키우는 포인세티아 새싹과 제라늄 꽃잎을 뜯으려 했을 때 안 돼 뜯으면 너무 불쌍하잖아 하고 몇 번인가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가는 길에 보도블록 틈새에서 피어난 미늘레꽃을 밟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꽃을 관찰한 적도 많았습니다. 벽돌담 위에서 피었다가 도로 쪽으로 떨어진 꽃잎을 주춤져진 주워 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연에 목마른 엄마는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살아있는 풀꽃을 꺾으면 안 된다고 밟으면 안 된다고 여기게 되었나 봅니다. 게다가 4월에서 5월 초 도쿄의 숲길은 그다지 울창하지 않아서 걷기에 수월했지만 5월 말 무로토의 숲속은 숲이 맡길 것 같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해 아이가 감당하기에 벅찼을지 모릅니다. 어린이 내가 열대 정글 앞에서 높다란 벽이 가로막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연과 사귀기를 시작한 아이가 자연 속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 천천히 끈기있게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가 4~5살쯤 되면 초등학생 형이나 누나를 따라다니며 동백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거나 새를 산 채로 잡을 덤 만드는 법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서로 다른 놀이 친구들끼리 여러 역할을 나눠 맡고 나이가 조금 어린 아이는 때때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졸병 취급을 당하면서 주위의 자연과 사귀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또 독뱀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독뱀을 만나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가벼운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해보니 도시에 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자연 속에 사는 아이들조차도 들과 산에서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잘 모르고 칼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 줄 아는 아이가 점점 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산이나 바다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놀이친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연 속에 그냥 내버려두기만 해도 아이들이 갖가지 체험을 하고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귀기보다는 공부에만 신경을 쓰지요.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안일을 도울 때 외에는 아이들 생활에 어른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도시 생활인의 2세, 3세가 생겨난 뒤부터 아이들이 자연과 사귀는 데 관심을 갖는 부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아이들 세계에서 나이가 너댓 살 차이 나는 놀이친구가 사라지고 들과산에서 할 수 있는 놀이법을 전신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이제 부모가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자연을 만나게 하거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싫어하는 민족. 우리 주변에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간단하기보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한두 살 되는 아이가 좋다는 사람. 말도 곧잘 할 줄 알고 아직 학교에는 다니지 않는 나이의 아이가 좋다는 사람.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사이의 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또래 많은 세계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과 대하는 게 무엇보다 흥미롭다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떤 아이를 좋아하느냐는 저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나는 아이를 싫어하니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일단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은 감당하기 벅차다거나 아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철 안에나 공공장에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이 신문이나 주간지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화제가 될 때 너무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게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예뻐하는지 직감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 새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개나 고양이는 사람과 접촉할 때 그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또는 개를 좋아하는지 곧바로 알아챕니다. 개나 고양이도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거늘 하물며 인간의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헤어 인디언도 자카르타 아슬리도 아이들은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부족들을 조사하는 문화인류 학자들은 대부분의 부족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뉴기니의 문두구머족을 조사한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리 미드는 그 사회에 아이들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을 회방꾼으로 여깁니다. 문두구머족은 아들을 원하고 남자들은 딸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잇따라 2명이 태어나면 어머니는 아기를 광주리에 넣어 가물에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워 뚜껑을 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원하면 데려가 키우고 원하지 않으면 다시 가물에 띄워보냅니다. 동정의 번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두구머족 남자들은 아들의 신부감을 얻으려면 자기 딸과 상대방의 딸을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딸을 원합니다. 한편 여자들은 딸이 결국 남자를 사이에 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남자를 곁에 묶어둘 수 있는 거리수단이기 때문에 딸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버리지 않고 키우기 시작한 아이가 죽으면 온 마을에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가 병에 걸거나 물에 빠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는 꼴보기 싫은 존재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문두구머족에게는 그래도 키우기로 한 아이는 안전하게 돌보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더 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2년 동안 우간다 북쪽 케냐의 수단의 국경지대인 몽골 산지에 사는 이쿠족을 조사한 콜린 텀블의 보고입니다. 이쿠족 본래 키테퍼 계곡을 근거지로 4년간 농경생활을 하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카테프 계곡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그 지역에서 사냥과 채집이 금지되면서 몽골의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 가문까지 이어져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그곳 목축민들 사이에서 가축을 둘러싼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족은 목축민들에게 고용되어 스파이로 일하거나 몰래 무기를 만들어 팔거나 밀렵 등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부족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아이가 5살을 넘기면 부모는 끼니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각자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먹을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혹시 사냥에 성공하더라도 구워 먹거나 하면 연기가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날고기를 뜯어먹습니다. 병자나 어린아이 중에는 흙이나 돌멩이를 삼켜 허기를 달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병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보살핌 받지 못해 그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남을 보살펴 주다가는 자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다른 사람 가족이 그 사람의 물건을 모두 갖고 시체는 집이나 마당에 몰래 묻거나 깊은 계곡 아래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음식을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도 않습니다. 여자아이는 8살이 되면 근처 부족의 남성에게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18살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8살이 넘으면 늙은 여자로 여겨져 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20살을 넘긴 남녀는 성에 흥미를 느껴보기보다 먹을 것에 몰두합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지 않고 굶겨 죽여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나 아픈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괴짜치기를 받고 웃음거리게 됩니다. 아이도 부모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40살이 된 노인 중에는 지난날 사냥이 활발하던 시절 모두가 친절하게 서로 돕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장례식에 모여 함께 슬퍼하고 음식을 먹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 속에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그족은 생계수단을 인간 무신을 터득하고
오로지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할 때만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이큐족 아이들은 그 불신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큐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큐족의 사례는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하지 못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또 문두구머족의 사례는 아이를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키우는 사회가 몇 대씩이나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제부터는 세계 여러 부족이 가장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서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기사와의 아이들. 인도네시아에는 스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부족 또는 종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쿠의 복수는 수쿠수쿠인데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수쿠수쿠가 모여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쿠수쿠 언어는 자바와 순다와 발리어, 바타거, 미난카우어 등으로 다양하며 각각의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통하지 않든 서로 잘 통하지 않고 인도 유럽어족 중 이탈리아와 스웨덴어보다 훨씬 관계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개 자기 수쿠의 언어와 인도네시아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지방에는 자기 수쿠의 언어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마을에도 공용어에 능통한 사람이 몇 명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산 상속 방식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수쿠가 있는가 하면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물려주는 수쿠도 있고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모계사의 수쿠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쿠마다 간수법이 존재합니다. 또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중국계, 인도계, 아랍계 사람들도 있고 원래 지배자였던 네덜란드 사람 중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해 인도네시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야말로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수마트라 섬 중서부에 미냥 카바오족이라는 수쿠가 있습니다. 수많은 토착 수쿠수쿠 장사를 시작하지만 대개는 실패로 끝나는데 미낭 카바오족만은 중국계, 인도계, 아랍계 상인들과 경쟁하며 장사를 계속했다는 근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낭 카바오족은 모기사화로 어머니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합니다. 방에 여러 딸린 큰 집을 가진 어머니는 딸들이 성장하며 방 하나를 내주고 남편을 맞아들이게 합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사촌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삼촌과 이모 조카들과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뿐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어른이 그때그때 아이들을 칭찬하거나 꾸중하는 일을 맡습니다. 여자아이는 대개 평생 집을 떠나지 않고 살지만 남자아이는 언젠가 집을 떠날 사람이라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10살 정도 되면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마을의 무스지드, 회교도 사원에서 생활합니다. 무스지드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남자아이들은 마을을 떠나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고생담이나 바다 건너 수많은 섬들로 나가 펼칠 자신의 꿈 이야기 등을 나눕니다. 그들이 수마트라 북쪽에 있는 메단이나 자카르타 또는 말레이시아로 나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신랑감으로 맞이라는 집이 넘쳐납니다. 신랑은 아내의 집에서 살지만 자기 생가와는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유지합니다. 모계사회에서 부동산 소유권은 아내가 갖지만 관리는 그 집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 여자 형제, 자네의 거치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발언권이 있고 상당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조카들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잘 알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자기 아이들의 진학이나 취직, 결혼에 관해서는 아내 쪽 형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남자에게 자신의 아이보다 누나나 여동생의 아이가 더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와 자매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배우는 미낭카바오족에게 남자 형제는 최대의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마을을 떠나 자카르타나 메단에서 사는 미낭카바오 사람들 경우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의 재산이나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 쪽에서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삼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지요. 게다가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고민도 삼촌에게는 마음 두고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으며 몸가짐이나 인사 등의 예절을 배우지만 나머지는 삼촌들과 이런저런 의논을 하며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받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자아이니까 이걸 하면 안 돼. 단 남사람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하는 편견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라도 장사를 하거나 의사가 되거나 공장 관리자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대체로 미난카바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싫어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비교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 기술직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과자를 주면 옆에 있던 어머니가 먼저 어머 고맙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에 누구의 아주머니도 고맙습니다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나카부 쪽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직접 인사하지 않고 아이에게 누구야 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지라고 재촉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싸움에도 부모가 나서지 않습니다. 싸운 뒤에 아이한테 자세한 사정을 듣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아이를 사과하러 보냅니다. 아이에게 자기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해 주어 독립적인 인생을 건너 엄격함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만 가르쳐도 엄마와 아이 사이에 지나친 유착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지붕 안에 사는 삼촌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 사이의 지나친 유착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독립적이면서도 결코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삼촌이 있고 그 집 아이들과 동등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난 카바오족은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은 수마트라 시골 가정에는 대여섯 명 자카르타 등의 도시에서는 3명 정도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 만큼 젊은 미나카바오족에게는 삼촌이나 이모와의 유대관계, 사촌 간의 교류가 점점 더 소중해지겠죠. 우열을 매기지 않는 남녀 분업, 집안일을 싫어하거나 서툰 여성이 나쁜 여자라고 비난받지 않고 다른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또 집안일을 잘하거나 바깥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남성을 남자든지 못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회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계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조사한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고수렵채집이나 목축업,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에서는 체력을 단번에 소모하는 작업은 주로 남성이 맡고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내가 필요한 지속적인 작업은 여성이 담당했습니다. 또 주로 남성이 맡은 작업 중에는 공동 작업을 하거나 멀리까지 나가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여성이 주로 맡은 작업은 멀리 나갈 필요가 없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항목이 엄격하게 남녀 분업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부터 어른 적게 해도 상관없는 항목이 많은 사회에 이르기까지 분업은 다양합니다. 가령 여자가 힘쓰는 일을 하고 남자가 아이 돌보게 집안일을 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진 동물이라고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남녀 분업에서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가르칠 때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헤어 인디언은 아이 돌보기와 식사 준비, 천막 옮기기, 천막 세우기, 땔감 마련하기 등의 집안일을 남녀 모두 똑같이 유능하게 해내고 늘 남녀가 함께 일합니다. 토끼 사냥이나 덫을놓아 족제비 같은 작은 동물을 잡는 일도 남자 쪽이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확량이 좀 더 많을 뿐 남녀가 똑같이 유능합니다. 다음 무수나 카리브 사냥은 남자가 맡아서 하고 그 가죽을 손질하는 작업은 거의 여자가 합니다. 여자는 무수 사냥을 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니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런저런 터부를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헤어 인디언은 생리 중인 여자가 산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지켜다 보면 사냥감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무슨 사냥이나 카리브 사냥은 하루 만에 성공할 때도 있지만 열흘이나 2주일이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드레 동안이나 무쇠를 쫓았는데 생리 때문에 사냥감을 놓치는 것만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자는 무슨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모드질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육아나 집안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 뒤로도 며칠씩 이어지는 작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무스나 카리브의 흔적이나 똥을 발견하면 총을 들고 뛰쳐나가 며칠씩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은 사냥과 모두질은 도저히 병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쳐서 다리가 불편한 남자 중에는 능숙하게 모두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을 한다고 비웃음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질의 달인으로 모두에게 존경받습니다. 헤어 인디언은 집안일을 낮추어 보거나 여자 일과 남자 일에 우열을 매기지 않고 저마다 온 힘을 다해 굶주림과 추위에 싸웁니다. 헤어 인디언 사회는 남녀 분음을 국소한 극단적인 사례일지도 모르지만 혹독한 자연경의 다른 생활에 어려움이 그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키부츠의 남녀 관계와 육아 남녀 분화를 극단적으로 없앤 사회의 사례로 헤어 인디언에 이어 이스라엘의 키부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